시사 직격과 함께한 시간. 사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알아야 할 진실, 물어야 할 의혹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다른 실종자분들의 위치는 현재까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주 최초의 일정한 때로는 스튜디오에서 대담을 나누기도 지금 이 했고 범죄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건 아니냐.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 다자 토론을 벌이거나 생방송으로 안방 시청자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사건은 이제 우리는 그간의 질문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019년 10월) 칼잡이 칼끝에 서다 편으로 처음 문을 열었던 시사직격. 어느덧 3년 9개월이 흘렀습니다. 시사직격은 오늘 168번째 방송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습니다. 시작부터 함께한 저도 MC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탐사와 다큐의 만남으로 KBS의 새로운 도전이었던 시사직격. 그 도전이 과연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또한 이 시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질문을 던져왔는지 167번의 방송 직격의 시간을 돌아보겠습니다. 시사직격 첫 회에서 칼끝에 섰던 칼잡이는 2년 5개월 뒤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선택은 윤석열이었습니다. 저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제대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당선 열흘 만에 청와대를 떠나 용산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금년에 전부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반환 시기는 갑작스런 집무실 이전 계획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집무실 말고 용산기지 오염 문제부터 해결하라. 후보님 추진할까요? 좋아, 빠르게 가. 오케이, 빠르게 가. 오케이, 빠르게 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대통령실 이전.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애초 한 달 정도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할 것이라던 대통령은 취임 5개월이 넘어서도록 관저에 들어가지 못했던 상황. 리모델링 공사 업체들을 둘러싼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저희 현장 가서 협업하는 거는 다 수많은 인테리어랑 하는데 이 업체랑 하면 일군 인테리어들이 많이 하죠. 업체들이랑 많이 하니까 저희는 처음이에요, 진짜. 해당 업체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에 후원사로 참여했던 곳. 이 업체 대표는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추천으로 알려졌습니다. 21g은 어떻게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된 것일까? 네, 여보세요. 저희 KBS에서 왔는데요. 말씀 좀 여쭙고 싶어가지고요. 대통령 집무실 일부 공사를 두고 15억 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맺은 또 다른 업체. 사무실은 월 2만 원짜리 명의만 둔 공유 오피스였고 업체 대표가 건설했다던 전원주택 단지도 성수동 건축물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3D 그림을 지원해주셨는데 그 직원한테는 천안 아산 쪽에 이제 택지 조성하는 걸로 해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고 돈 주면 이제 기사 써주는 그런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는 그냥 왜 이렇게 허위기사 내도 되냐. 심지어 해당 업체 대표들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2021년부터 경찰이 수사 중이었습니다.
93억 정도, 한 130여 건 되네요. 고발을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거의 뭐 조사 다 한 거죠,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다시 확인해서 통치하는 거거든요. 방송 당시 대통령실은 철저한 검증을 거쳤으며 구체적 선정 기준과 과정은 보안상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이후 시민들은 직권 남용이나 부패 행위가 있었는지를 가려달라며 국민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법이 정한 60일의 기한을 넘겨 연장을 반복 중입니다.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올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리 척결에 앞장서야 할 이들이 거대한 이익을 위해 모여들었던 대장동 사업. 시사직격은 그 카르텔의 기원을 두 차례에 걸쳐 추적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이자 20년 경력의 법조기자 출신 김만배 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때는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조기자로서 그가 쌓은 인맥은 화천대유 고문과 자문 명단에 반영됐습니다. 고위 법조인과 유력 정관계 인사들을 망라한 초호화 고문단. 검찰 조사에 따르면 자문 고문비로 쓴 돈만 64억 원에 달합니다. 대가성은 없었고요. 그냥 저랑 친하게 제가 잘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저의 어떤 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귀감이 되시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을 도와드려서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는데 고문료가 많으면 이게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겁니다. 저 고문료가 1,000만 원 넘어가면 내용이 좀 달라. 이건 로비성이 로비라는 거는 임무가 부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로비스트 김만배. 화려한 인맥을 대거 동원해 그가 하려고 한 것은 무엇일까? 그는 스스로를 대장동이라는 큰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이지스함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인맥을 과시하는 모습과 실제로 로비가 통하는 것들을 보며 동료들조차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빅처리 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근데 나를 위해서 뒷자리들을 해야지 쉬어야지 쓰레기 치워야지 인원들 접대해줘야지 토요일날 골프 줘야지. 고문이나 자문의 정점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검을 비롯한 50억 클럽이 있었습니다. 박영수 선배도 박영수 선배 스타일이 어떤 놈이냐면은 후배들 데리고 야 와 해가지고 그날 밤에 가면 술 한잔 먹어 하고 막 이렇게 꼭 집에 가서 한잔 사고 이런 스타일이시고 김만배가 뭐 형님 뭐 가시죠 이렇게 하면은 박영수 선배 잘 따라가는 스타일이니까 잘 통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대장동 개발업자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1,300여 쪽의 녹취록. 박 전 특검과의 관계에 대한 김만배 씨의 육성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중수 부장한테 딱 전화해서 부장님 제가 취재권이 있어서 찾아가겠습니다. 네 오세요. 문 열어놓고 언제든지 기다리겠습니다. 딱 갔더니 일어나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박영수가 인물이야. 너희 나오고 형하고는 회개했으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찾아와서 기사 쓰려고 온 게 형제냐 이 이러라고 형하고 회개를 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형님 알겠습니다. 제가 잘 정리하겠습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형 아우가 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2015년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 입사해 11억 원의 생활 자금을 대여받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기도 했습니다. 시사직격은 대장동 관련 사건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기록 약 4만 쪽을 확보했습니다. 그 속에는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 통장으로 5억 원을 보낸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돈은 무슨 명목이었을까?
창업을 할 때 돈을 5억 달라고 한 거. 돈이 없어서 달라고 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기회가 왔을 때 이 사업에 관련된 권한을 당신에게 주겠다. 여기에 관계된 수많은 사람한테 저 사람이 도와줬고 돈을 넣은 거니까 저기 줘야 된다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박영수 집이 있어요. 이 당연히. 자기가 특검 가기 전에 거기에 고문으로 갔잖아. 월 고문료가 1,500이래요. 그걸 만들고 있었던 거야. 특검 되기 6개월 전에. 일반 고문료가 그 양반이 300에서 500이야. 근데 1,500이면 엄청 센 거야, 그거는. 그렇지, 당연하지. 그걸 6개월에 받으면서 뭔 짓 했다는 거는 뻔한 거 아니야? 고공까지 했잖아, 고공전까지. 그러면 적당히 해야지. 맞아, 그릇이 적어. 사고 나시겠다 이랬어. 방송 일주일 뒤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박 전 특검에 대해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바로 오늘 기각됐습니다. 박 전 특검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곧 권력이자 힘이 되는 시대. 시사직격은 SPC그룹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쳐 조명했습니다. 지난해 4월 삼보 일배에 나선 파리바게트 제빵 노동자들. 본사인 SPC그룹 사옥 앞에서는 16년차 제빵기사 임종린 씨가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들으려고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되나. 이들은 파리바게트를 비롯한 일부 SPC 계열사들의 가혹한 노동 실태와 노조 탈퇴 강요와 같은 부당한 관행들을 고발했습니다. 열이 149도까지 올라서 사람이 너무 열이 많이 나면 이제 해롱해롱거리고 힘든 거예요, 진짜. 그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는데 사람 이제 찾고 있다, 기다려라. 너무 힘들면 일 다 끝내고 이제 조퇴를 해라. 그런데 방송 5개월 만에 더욱 참담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환자분이 배압기 롤러기에 끼어있는 상태이고 의식이 없는 것 같다. SPC 계열 공장에서 일하던 청년의 죽음. 한쪽에는 울고불고 하고 뭐 쇼크를 먹어서 그런지 좀 쓰러진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 배압기에 들어간 그분의 뭐 시신은 엄두도 못 내서 119만 기다린 상태. 사고가 난 지 엿새 뒤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사고와 관련해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각 회사 입구. SPC 뭐야? 사람 다 정신해! 또 방치하는 거야? 사람 죽일래? 이거 대국민 사과 맞습니까? 국민과 노동자 기반하는 거 아닙니까? 형을 사과하면 되잖아, 사과! 노동자들의 참석도 가로막은 채 약 15분 만에 끝난 기자회견. 면피용 사과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방송 이후 고용노동부는 약 한 달 동안 SPC그룹 18개 계열사 5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분야에서 수백 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향후 안전관리 재정으로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등 안전 경영을 다짐한 SPC그룹. 실질적인 변화는 있었을까? 그때 문제가 됐었던 그 인터락 그런 거 그리고 덮개 고용노동부에서 개선해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긴 됐는데 여전히 내부에서는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 정말 너무 아쉬운 게 1,00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노동자들은 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빵기사들이 일하는 노동 환경들이 또 바뀌어야 또 그 빵을 사 먹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빵을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은 또 이게 모든 또 국민들, 소비자들과 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지지하고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인사들, 언론,
그리고 대기업과 같은 자본 권력. 힘 있는 자들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시사직격의 가장 큰 사명이자 존재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평가는 시청자분들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167번의 방송을 하면서 시간과 장소, 세대를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특히 차별받거나 소외된 분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려 애써왔습니다. 시사직격의 방송 이후 우리 사회와 출연자분들께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청년들의 입소문을 타고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2021 청년 고독사 보고서편. 2달에 걸친 취재 기간 중 PD가 직접 연락받은 고독사 현장만 22곳. 그중 20, 30대 청년이 사망한 현장은 무려 7곳에 달했습니다. 누가 어떤 경로로 이런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지 정확한 수치조차 없었던 시기. 시사직격은 2년치 전국 변사 사건의 경찰 기록 10만 4천 건을 단독으로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발견된 고독사는 약 4,200건, 서울시의 경우 30대 이하 청년층이 약 10%에 달했습니다. 면바지 한 벌, 청바지 한 벌, 그리고 이제 뭐 정장용 셔츠 한 벌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아직 30대면은 적어도 대인관계를 많이 활발할 나이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없는 편이긴 하죠.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본 현장들 중에서는 나이대별로 따졌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시간이 멈춘 방. 마지막 흔적들은 매우 간소했습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실제 환자인으로서는 저학력증도 없고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는 시기,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씩 고립된 삶을 살다가 떠난 청년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더 심각해진 취업난 속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청년들의 사연은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고시원비 낼 돈도 이제 다 떨어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미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여기서 진짜 안 좋게 되더라도 나를 보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구나, 이런, 실제로도 그렇고 아무도 모를 거라는 그런 불안감.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저마다 고독한 사연을 털어놓거나 서로를 위로하며 소통했고, 정부의 첫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매년 3천여 명이 고독사하고 5년 새 40%가 급증했다는 것. 정부는 향후 4년간 고독사 20% 감소를 목표로 생애 주기별 서비스를 집중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전에는 원인도 모른 채 방치했다면 이제 원인을 알려고 노력해왔고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관계기관끼리 통합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단초 정도를 우리가 만든 거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발전하는 한국의 새 모습을 극구 찬양했으며, 시사직격은 청년 세대만큼 불안한 또 하나의 세대를 주목했습니다. 1960년대에 태어난 이들은 고도 성장의 주역이었고, 대학은 체류탄으로 쌓여있는 그 시대에 민주화라든가, 그리고 이제 새 시대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60년대생도 이제 노인이 될 텐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충격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첫 번째 세대. 860만 명, 대한민국은 이 유례 없는 대규모 은퇴 집단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른바 마처 세대, 즉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 불리는 60년대생. 애들하고 같이 뭐 교육하고 먹고 살고 어머님 모시고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생각할 겨를이 그렇게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한 5분 정도 걸려요. 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시사 직격은 이들 앞에 펼쳐진 신노년의 현실을 가감없이 조명했습니다. 근처인데. 네네. 나는 6,000원짜리 일하는 거지. 선생님 근데 이거 6,000원이면 너무 싸죠? 비용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심지어 야간인데. 작죠? 네. 근데 요새 저기 땅 팔면 6,000원도 안 나와요. 노후는 지금 뭐 하루하루 생활하는 게 바쁘지. 지금 노후에 생각할 그 형편은 못 됩니다. 절대. 벌써 3년째 거래처를 찾아 발품을 팔고 있는 김태선 씨. 84년 12월에 입사했는데 만 32년 삼성에서는. 30대 때 일본 지점장 할 때는 정말 너무 겁없이 일을 했고요. 집 돌볼 새도 없이 꼭두새벽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게 일이었는데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회사에 들어가 해외 주재원으로 세계를 누볐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2016년 때이른 퇴직과 함께 덧없이 사라졌습니다. 제품이 어디 겁니까? 일본 겁니다. 아,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좀 오래 주재해가지고 관심이 좀 있는데. 그러셨구나. 상해도 있고 저 오사카 상해 주재를 해가지고. 네네. 왕년의 영광을 되낼 때마다 직장을 떠나야만 했던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런 사업 자체를 축소를 하고 인원을 대대적으로 감축을 하기 때문에 사업구조 개혁을 하기 때문에 농담짓만 내가 나가면 2명 후배는 건질 수 있니? 내가 나갈게 그러면. 호기롭게 사표를 던지고 나왔지만 퇴직 후 이어진 공백. 벌써 3년째 불러주는 곳 하나 없습니다. 나의 경험과 전문성을 모두 펼칠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심한 고문의 시효도 끝나갑니다. 머지않아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꾸 좀 위축된다고 그럴까요? 염치 없는 무책임한 아빠라고 할지 모르지만 올해까지는 좀 한 번 더 노력을 해볼 거고. 방송 이후 김태선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큰딸과 함께 집에서 방송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전 가족한테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가 되게 놀랬어요. 예. 근데 배낭에 꽂은 물은 저희 딸이 준 물이었기 때문에 배낭과 물을 보는 순간 아빠다라고 생각했답니다. 따님분께서는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울었어요. 저렇게까지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하고 다니면서 자기 기회를 찾으려고 그러는 게, 그리고 아빠가 그런 걸 몰랐다는 게 자기가 너무 죄송하다고. 방송에 공감한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후기가 쏟아진 가운데 김태선 씨 등 60년대생들을 향한 응원의 글들은 물론 자녀 또래인 20, 30대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83년생으로서) 우리 아버지 세대의 현실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못난 아들이 힘이 되어드려야 되는데 가정을 꾸리고 있는 저도 사실상 여력이 없네요. 슬픕니다. 정말 슬프네요. 저희 애들도 이럴까 봐 좀 마음이 아파요. 실제로 마음이 아파요. 전 되게 고맙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과거 주재원으로 있던 일본에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이번에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 해외에서 저를 아는 대선배님이 좋은 포지션을 찾아내 주셨어요. 참 얘기가 어떻게 아주 급진전이 돼가지고요. 이번 달 안에 제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됩니다. 시사 직격은 이른바 우편 주문 악이라 불렸던 해외 대리 입양 제도의 민낯도 파헤쳤습니다. 1980년대 유리 씨의 입양을 담당했던 프랑스 입양 기관 관계자의 집. 이미 수차례 찾아갔지만 번번이 만남을 거절당했습니다. 조작된 서류로 입양된 유리 씨에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Madame Garrotti! Madame Garrotti! Pourquoi vous m'avez fait adopter un pédophile? Pourquoi vous m'avez volé à mes parents coréens qui ne m'ont jamais abandonné? 초등학교 6학년 때 프랑스로 입양된 유리 씨. 형편이 어려워진 부모님이 유리 씨 남매를 보육원에 맡긴 지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후 우연히 입양 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알게 됐다는 유리 씨. 부모님들이 계셨으니까, 그리고 천사의 집에서 엄마가 일했던 곳이라서 엄마가 임시로 엄마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래가지고 있었던 곳이라서 우리가 입양될 줄은 몰랐죠. 방송이 나간 지 8개월, 다시 유리 씨를 만났습니다. 유리 씨의 사연을 담은 영상은 SNS에서 어느덧 100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양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예, 예상을 전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해외 입양이라는 말을 하면 대부분 좀 회피하고 싶고 어두운 주제라서 시청자들이 그렇게 방송을 찾아볼 줄 몰랐어요. 현재 프랑스 입양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유리 씨. 자신처럼 부모를 찾는 해외 입양인은 물론 자식을 찾는 부모들에게도 꾸준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종아동인데 1981년 대구에서 실종이 되었는데 부모님들은 1981년부터 온 고아원들을 방문하시면서 애를 찾았는데 83년에 어느 고아원에서 애를 독일로 보내는 걸 확인하신 거예요. 그 후로 계속 찾으실 길을 헤매고 있으셨다가 제가 실종아동협회에 올린 글을 보고 이 사진을 다른 포럼에 올렸죠. 근데 하루 만에 연락이 왔어요. 최근 들려온 반가운 소식. 한 40대 해외 입양인과 그 부모를 연결시켜준 겁니다. 현재 모델로 활동 중이라는 한 씨는 42년 만에 부모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장 놀라셨던 게 자기는 고아라고 그 입양 파일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실종 아동 중에 입양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아이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아이들을 찾는 부모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부모님들은 마음은 어떻겠어요? 고등학교 때 한 오디션 방송으로 데뷔해 인지도를 쌓은 래퍼 불리다 바스타드. 어릴 때부터 힙합을 좋아하는 소년이었던 그는 꿈꾸던 래퍼가 되었지만 펜타닐 중독의 후유증 때문에 발음이 어눌해졌다고 합니다. 난 이렇게 또 고만하면 뒤지면 돼. 다시 돌아왔어 내 나 다시 돌아왔거든요. 빌어먹을 shit. 둘이면 다 드린 거라니까. 매일 구토를 하다 보니 치아가 사가 내린 겁니다. 제가 지금 어금니가 4개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앞니도 하나 나가고 이제 토를 계속 하니까 뭐만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그냥 반 송장인 거죠. 철저하게 만들어 놓은 지옥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짜 최악의 마약이었어요. 펜타닐을 끊기 위해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던 몇 개월. 하지만 후유증은 계속됐습니다. 인터뷰 도중 갑자기 공황 발작이 시작된 분리. 그러니까 아직 말이 나오는 상태가 아니라. 미치겠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증상이 엄습한다고 했습니다. 벌레예요. 왜 벌레라고 표현을 하냐면 펜타닐 쪼가리 찾으려고 바닥 기어다니면서 어딨지? 이러면서 막 쓰레기통 뒤지고 막 그 청소기 막 거기에 빨려 들어간 거면 청소기 통 다 먼지 다 꺼내서 그러고 있고. 펜타닐은 암 환자나 수술 후 환자에게 처방되는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하지만 중독성과 치명률 또한 강력해 코카인이나 헤로인과 같은 기존 마약에 비해서 훨씬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연간 수만 명이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이제 그냥 저도 모르게 창문 밖으로 뛰쳐내리려고 그러고 뭔가 더 떨어질 곳도 없을 것 같아서 뭐 펜타닐이나 이런 거에 의존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지옥 밑바닥까지 찍는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라고 좀 하지 마세요. 그런데 방송 이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사 직격 출연 7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분리가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것입니다. 당시 분리가 구치소에서 쓴 자필 사과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추락이 다른 누군가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래퍼 분리의 구속 소식을 접한 시청자들은 영상 아래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이 다시 약에 손대서 적발됐다는 것까지가 이 다큐의 완성인 것 같다. 이번에는 꼭 중독에서 벗어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다시 힘이 돼주길 바란다. 이렇게 출연자 또 제보자들이 시사 직격에 카메라 앞에 서기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잠시 짚어보려 합니다.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발로 뛰는 PD들입니다. 부서원님! 회장님! 회장님, 저 KBS 이동국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용비리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선생님께서 청탁받아서 신한은행 입사하도록 해주신 건가요? KBS 김명수 PD인데요. 뭐이? KBS 김명수 PD입니다. KBS가 또 여기까지 왜 왔어? 예, 부장님께서 이렇게 정치적인 설교를 계속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네, 안녕하세요. KBS 사회직급 박병길입니다. 저희 가족분들 재산 환수를 대국민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전두환 씨 사망 후에 취소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좀 여쭐게요.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저희 판사님의 공동 범행이 인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판사님! 영상으로만 봐도 그간의 고생이 생생히 느껴집니다. 현재 직격팀에 있으면서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연출한 직격의 지방령 두 PD분들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병일 심윤서 PD,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그 어느 현장에서든 뛰는데 왜 이렇게 뛰어다닙니까? 국민이 뛰어갈 수 없는 상황을 저희가 대신 뛰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끝까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의혹의 핵심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중요한 인물들은 그만큼 인터뷰를 응하지 않으려 하고 인터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번 기회가 오면은
저희가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집요하게 물어보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은 작년 여름에 했던 불황의 시대 BJ 복수가 시작된다 편이 기억에 남고요. 당시 제가 한강경찰대와 동행을 해서 한강 투신자들을 구조하는 현장을 저희가 취재를 했었습니다. 투신한 장소의 이제 난간이 한 2.5m 정도 높이였습니다. 결코 오르기 쉽지 않은 높이였음에도 거기를 꼭 넘어가야 했을 만큼의 삶의 고통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 취재진이 누군가의 비극을 자극적인 무언가로 소비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고민도 동시에 들었었습니다. 각하와나라고 전두환 손자로 방송을 했던 것이 있는데, 그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서 이제 법으로는 더 이상 추징금을 집행할 수 없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이런 게 한계가 있었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진실을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은 언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명감을 갖고 취재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재난과 참사 현장을 기록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만큼이나 그러한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피해자들은 과연 자신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시사 직격은 잘 해왔을까요? 사실 저희가 긴급한 사안이 터졌을 때 기동성 있게 움직여서 50분짜리 프로그램으로 시의성 있게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나름대로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그것들이 해결이 되었는지를 다루거나 혹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는지를 얘기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후속 프로그램에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요, 사건 직후와 그리고 작년 연말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취재를 진행을 했고요. 그 후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태원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픈 그날로부터 벌써 8개월이 흘렀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 서 있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서울광장 한켠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에서는 아직도 추모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지만 왜 죽었는지, 자식이 왜 죽었는지 이유라도 좀 알아야 나중에 같이 돌아가셔서 만나면 뭐라도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도 져야 되고 해야지 돌아가신 분들의 희생도 어느 정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보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 8일 유족과 시민들은 다시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릴레이 행진. 매일 아침 10시 29분 시민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도보로 3시간 거리를 걷습니다. 전혀 하나도 해결이 돼 있는 게 없다고 보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진상 규명이 돼야 거기에 따른 책임자 처벌도 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특별법을 통해서 이제 독립된 조사기구를 꾸려서 거기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진상 규명을 밝혀야 된다. 그 자격도 상실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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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 21일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한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저희가 정말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쪼개가면서 해야만 들을 귀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가 이제 단식 농성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부모들은
고통의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유가족은 우리가 마지막이어야 한다며 절절히 호소했습니다. 아직 가족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또 다른 유족도 있습니다. 그간의 세월을 말해주듯 길게 자라난 수영. 2년 넘게 유지하고 계시네요. 네, 횟수는 이제 3년이지만 군 부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과 2차 가해 끝에 세상을 떠난 고 이해람 중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를 처음 만난 건 2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였습니다. 5일 뒤면 제 여식이 성폭력 당한 지 4개월이 되고 자결을 한 지 38일째가 됩니다. 저는 딸의 군번줄을 목에 걸고 다닙니다. 그날로부터 병원을 떠나지 못한 채 딸의 희신을 지키고 있다는 아버지.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남미영 특별검사팀이 사건 관계자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방송 이후 여야 합의로 출범한 특검은 공군 법무실장을 비롯해 8명을 기소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인 장 중사의 경우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이 은폐를 하지 못하도록 법도 바뀌었습니다.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범죄와 군인 사망 사건 관련 범죄 등은 일반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2월 고 이중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8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공군 하사가 여군 숙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촬영을 했다는 군사경찰이 오히려 가해자 편에서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이해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비행단에서 또다시 여군 하사가 성추행을 당한 병사들이 사건이 여군 간부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성희롱 문서를 작성한 군 내부에서 변화의 움직임은 가능할까? 2020년도에는 68명에 그쳤었는데 2021년 우리 예람이 사건이 났을 때는 신고도 많이 하고 더 징계를 더 많이 받았어요. 이건 뭡니까? 과거에 있던 지금 현재 있었던 일을 과감하게 남녀 군인들이 이렇게 신고를 하고 있다. 군의 조직 문화가 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을 때 분명히 예람이는 아빠 이제 됐습니다. 이제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보내주겠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시사직격을 찾은 시민들은 그렇게 조금씩 우리 사회를 바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사직격은 나한테 뭐였느냐? 저한테 헤드헌터 100명, 1000명 이상의 저 힘을 주신 거죠. 시사직격은 저한테는 동행자였어요.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같이 함께 걸어와주는 동행자였어요. 시사직격도 그렇고 타방송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은 잘못됐고 이러한 부분이 진실이다라고 얘기해주는 순간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사직격이 방영되었던 시기 미디어 환경은 매우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언론의 위상, 특히 공영방송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예전과 같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재난의 현장에서 원인이 무엇이고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따져 묻는 방송, 힘을 가진 권력이 그 힘을 정당하게 쓰고 있는지 감시하고 질문하는 방송, 무엇보다 생때 같은 가족을 잃고 진실을 규명해달라 외치는 이들, 차별과 배제 속 쉽사리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의 절규를 사회에 전달하는 방송, 공영방송이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시사직격은 감히 그 역할의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해왔다 자부하고 싶습니다. 지난 22일 영국 BBC 등 세계 8개 공영방송사 사장협의체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허위 정보와 여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시기에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인 공영방송을 약화시킬 때가 아니다.
공영방송이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리고 있는 지금, 추정 60분의 후속으로 시작된 시사 직격은 다시 추정 60분으로 돌아갑니다. 대한민국 최초 탐사 프로그램이자 올해 40주년을 맞이하는 추정 60분. 시대와 호흡하며 성역 없는 감시와 비판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적 60분이 시청자 여러분을 다시 찾아갑니다. 네, 가봐요. 40년 전 문을 연 대한민국 최초의 탐사 프로그램. 5시간, 6시간씩 기다려서 접목해가지고 현장을 잡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역은 없었습니다. 감금과 구타, 살해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계속된 끈질긴 추적. 20여 년의 취재 기간, 7번의 방송. 신도 암매장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이비 종교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부서가면요. 맞습니다. 큰일 납니다. 여기부터 나라가 망합니다. 아직도 그의 왼팔에는 주사 자국이 선명합니다. 40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은 싸움도 있습니다. 다음 날 밤 취재팀은 강남의 한 업소에서 마약 투약자들이 많이 모인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경찰과 함께 이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회 곳곳을 적나라하게 비추며 대한민국 대표 탐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던 추적 60분. 이건 오늘 드시는 약이에요? 뭐예요? 여기 보시면은 안에 이제 비닐탭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몇 그램 정도 됩니까? 한 10g 되겠네요. 10g 정도 돼요? 권력 감시와 비판에도 서울하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80년 무노조 경영 신화 뒤에 감춰진 노조 탄압. 공권력까지 동원한 시신 탈취의 공모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가족장으로 치르시겠다 하시고 저희 이제 조합원분들이 정말 무릎 꿇고 많이 빌면서 삼성전자 서비스 임원이신데 경찰 공무원에게 돈 준 혐의를 받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 공무원이 국가에서 월급을 받아야지 왜 삼성 같은 기업에서 돈을 받나요?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자들의 기록이 아닌 시민들의 목소리로 써내려간 역사. 추정 60분의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뛰고 또 뛰겠습니다. 추정 60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